오늘따라 눈이 참 무섭게도 내립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남들은 이 풍경을 보며 낭만적이라느니 세상이 깨끗해졌다느니 하며 감탄을 쏟아내겠지요. 하지만 제게 이 눈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저 하얀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덮어버린 차갑고도 잔인한 이불 같아서 저는 지금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베란다 창문을 굳게 닫고 두꺼운 커튼을 쳐보지만 틈새로 스며드는 그 서늘한 냉기마저 막을 수는 없네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조용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온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를 참 교양 있고 점잖은 분이라고 칭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고 분리수거 날에는 누구보다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가끔 경로당에 간식을 사들고 가니 다들 저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천사 같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뜨거운 쇠꼬챙이로 찔리는 것처럼 아려옵니다. 천사라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니요.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인자한 할머니라는 가면 뒤에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 기억이 웅크리고 있는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짓는다고 하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험한 욕설을 퍼붓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정말 무서운 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는 소리 없이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 안위가 걱정되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누군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 그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저는 해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꽁꽁 싸매두었던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저를 경멸하실지도 모릅니다. 저 할머니 알고 보니 위선자였네 하며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달게 받겠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저를 향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준다면 제 가슴 속에 얹힌 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질까 싶은 마음마저 드니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7년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 그 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거리는 최루탄 냄새로 매캐했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시위대의 함성과 정치인들의 연설이 쏟아져 나오던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민주화를 외치고 정의를 논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뜨거웠고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도 거리로 나왔지요. 세상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들끓던 그야말로 뜨거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고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등급을 매기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29살이었습니다. 서른을 코앞에 둔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였죠. 서울의 어느 중소기업 경리과 대리로 일하며 남들처럼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며 그저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세상이 어수선하게 들썩이던 12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맞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든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양가 인사까지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는 이유는 참으로 구차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남자의 집안에서 저의 가정 형편이 기운다며 반대했고 그 사람은 부모님을 이길 자신이 없다며 저를 놓아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조건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저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배신감과 비참함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홧김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의 삭막한 공기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내 초라한 몰골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왜 하필 강원도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눈 덮인 산의 고요함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 하얀 눈 속에 파묻히면 내 시끄러운 속도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이 지긋지긋한 미련도 좀 얼어붙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치기 어린 생각이었겠지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가용은커녕 운전면허도 없던 시절이라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 어귀까지 간 다음 거기서 다시 국도를 타는 시외버스나 합승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며칠째 대설주의보를 내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눈이 오면 오는 대로,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직장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도망쳐 들어간 그 눈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락하는 모습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선적인지 목격하게 될 줄은요. 자연의 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저는 그 춥고 고립된 산장에서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제 눈앞에 내리는 저 눈송이 하나하나가 꼭 그때 그 사람들의 눈빛 같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리는 저 하얀 눈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총 9명이었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같은 차에 올라타게 된 9명의 타인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훌륭해 보였습니다. 점잖은 대학 교수님, 돈 많은 사장님, 독실한 권사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소위 번듯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 같은 평범한 여자가 감히 말을 섞기도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차에는 번듯하지 못한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다들 쑥덕거리며 손가락질하던 여자, 짙은 화장에 야한 옷을 입고 있던 여자, 미쓰리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경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숨을 쉬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녀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설이라는 극한 상황이 닥치자 그 견고해 보이던 껍데기들은 너무나 쉽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추위 앞에서, 그리고 생존의 공포 앞에서 점잖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짐승보다 더 흉측했고 악마보다 더 비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비열함이 욕설이나 폭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예의를 차렸습니다. 끝까지 고상한 척, 합리적인 척, 정의로운 척 했습니다. 그 척하는 태도로, 그 부드러운 말들로 그들은 한 사람을 생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웅담도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참회록입니다. 아니, 참회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비겁자의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40년 전 그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강원도 산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괴물들 틈에서 유일하게 사람이었던 한 여자가 어떻게 짓밟혔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창밖에 내리는 저 눈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 봅니다. 그때 제가 탔던 차는 9인승 승합차였습니다. 요즘처럼 편안하고 널찍한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의자가 좁고 덜컹거리는 구형 봉고차였지요.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 길은 지금처럼 터널이 뻥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꼬불꼬불한 대관령 고개를 넘어야 했고 비포장도로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래도 연말이라 그런지 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저는 웃돈을 얹어주고서야 겨우 그 합승차의 마지막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던 순간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합니다. 히터는 너무 세게 틀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건조했고 그 와중에 누군가 몰래 피운 담배 냄새와 귤 까먹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시트에 곰팡내까지 섞여서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불편하게 만든 건 냄새가 아니라 그 좁은 차 안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운전기사 뒷좌석 상석에는 중후한 50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무릎 위에는 영자신문을 펼쳐든 모습이 딱 봐도 인텔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의 명문대 교수님이셨지요. 그 옆에 부인은 윤기가 흐르는 모피 코트를 무릎에 덮고 우아하게 턱을 괴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차에 탄 다른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고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뒷줄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남자는 덩치가 아주 컸는데 목소리는 덩치보다 더 컸습니다. 금반지를 낀 두툼한 손으로 연신 운전기사 어깨를 두드리며 허세를 부렸지요. 기사 양반, 빨리 좀 갑시다. 내가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 그 옆에 사모님은 뽀글뽀글하게 볶은 머리에 짙은 루즈를 바르고 쉴 새 없이 껌을 씹으며 남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권사님과 그녀의 여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차에 타자마자 성경책을 꺼내 들고 무언가 중얼중얼 기도를 올리시더군요. 하느님 말씀을 읽는 분이라 그런지 처음엔 인상 좋아 보이는 이웃집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길이 제 옆자리에 꽂힐 때마다 그 인자하던 눈매가 순식간에 사납게 변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옆자리. 문제의 그 자리에는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 아니 많아야 30 초반쯤 되었을까요? 그녀가 차에 올라탔을 때 좁은 봉고차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칫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예보된 날씨에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굽이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니까요. 새빨간 코트 위로 쏟아지는 긴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하게 그린 눈화장과 붉은 입술. 그녀에게서는 독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좁은 차 안을 순식간에 장악했고 점잖은 교수님 부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권사님은 노골적으로 들리게 불평을 늘어놓으셨지요. 어휴, 이게 무슨 냄새야? 머리가 다 아프네. 그녀의 이름은 미쓰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본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짓궂게 물었을 때 그녀는 피식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서울 영동에서 가게 해요. 술 파는 가게. 그 한마디에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980년대의 영동, 그러니까 강남에서 술 장사를 한다는 젊은 여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차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교수님, 사장님, 권사님,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까지 포함된 우리라는 집단과 저 천박하고 해픈 술집 여자라는 집단.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귤을 꺼내 권사님께 내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그랬어요, 양치했어요. 권사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쌀쌀맞게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무안해진 그녀가 귤을 다시 집어넣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붉게 칠한 그녀의 손톱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던 것을요. 하지만 저 역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팔이 닿는 것조차 싫어서 좁은 좌석 구석으로 몸을 최대한 구겨 넣었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저 여자와 나를 같은 부류로 볼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나는 저런 여자와 달라. 나는 대학도 나왔고 번듯한 직장도 다녔고 조신하게 살아온 여자야. 그런 우월감이 제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눈깨비처럼 날리던 눈발이 강원도 경계에 들어서자마자 무섭게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대설 경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방에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자제해 주시고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사장님은 호기를 부렸습니다. 아, 괜찮아. 이까지 눈 가지고 뭘 그래. 기사 양반, 그냥 밟아.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하찮은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앞 유리창 와이퍼가 뚝 하고 부러질 듯이 움직였지만 쌓이는 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퀴는 헛돌며 굉음을 냈고 차는 자꾸만 미끄러져 낭떠러지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제야 차 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우아하던 교수님 사모님은 비명을 질렀고 큰 소리 치던 사장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어요. 근처에 산장이 하나 있는데 일단 거기로 피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차를 돌렸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도착한 곳은 국도변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의 외딴 산장이었습니다. 산장이라기보다는 허름한 휴게소 겸 식당 같은 곳이었는데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지붕 위에는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들 내리세요.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합니다. 기사 아저씨의 외침에 우리는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때렸고 발목까지 푹 빠지는 눈밭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교수님은 구두가 젖는다며 짜증을 냈고 권사님은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와중에 미쓰리는 얇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굽 높은 하이힐이 눈길에 푹푹 빠져서 걷기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 짐 가방을 챙기느라 바빠서 그녀가 넘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진동하는 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내부는 어두침침했습니다. 넓은 홀에는 낡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커다란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로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산장 주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는데 덥수룩한 수염에 러닝셔츠 바람으로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우르르 몰려들어오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까딱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참 기분 나빴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끈적끈적한 눈빛. 손님을 반기는 주인의 눈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을 훑어보는 맹수 같은 눈이었습니다. 방 없어요. 눈 때문에 갇힌 차들이 벌써 꽉 찼어.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사장님이 나서서 지갑을 꺼내 보이며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돈은 넉넉히 줄 테니 방 하나만 내주시오. 이 눈 속에 밖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요. 돈다발을 보자 산장 주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 일행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교수님, 사장님, 부부, 권사님. 그러다 그의 시선이 맨 뒤에 서 있던 미쓰리에게서 딱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치 맛있는 고기 반찬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입맛을 다시며 미쓰리의 다리부터 얼굴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미쓰리는 그 시선이 끔찍했는지 몸을 움츠리며 제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방이 딱 하나 남긴 했는데 원래는 창고로 쓰는 방이라 좀 좁을 거요. 그래도 밖에서 죽는 것보단 낫겠지. 쓰시오. 그는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식사는 재료가 없어서 안 되니 알아서들 해결하시오. 술은 파니까 사 먹든가. 그렇게 우리는 비좁은 창고방 하나에 짐짝처럼 몰아넣어졌습니다. 9명이 눕기는커녕 다리 뻗고 앉기도 힘든 좁은 방이었습니다. 밖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짐을 풀면서부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네. 아니, 저 주인놈은 손님한테 태도가 왜 저래? 교수님과 사장님이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난처한 건 잠자리 배치였습니다. 남자 셋, 여자 여섯. 부부끼리 붙어 앉고 권사님 자매가 붙어 앉고 저는 구석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쓰리는 문 앞 가장 춥고 불편한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자리였지만 누구 하나 안쪽으로 들어와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은 자기 짐 가방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듯 미쓰리와의 경계선을 만들더군요. 더러운 것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미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빨간 코트를 담요 삼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하룻밤만 버티면 끝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집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밤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산장이 단순히 추위만 피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시험하는 시험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장에서의 첫날 밤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창고방 바닥에서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얇은 이불 하나를 두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덥겠다고 보이지 않는 실랑이를 벌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 소리와 옆자리 사장님의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밀려오는 불안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날이 밝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내다본 밖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눈은 어제보다 더 기세 좋게 퍼붓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어보니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겁니다. 아침이 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점잖은 체면도 고상한 품위도 꼬르륵거리는 뱃속 거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이봐요. 주인장, 여기 밥 좀 주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사장님이 방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산장 주인의 비웃음 섞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재료가 없다니까요. 쌀도 떨어졌고 라면도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라도 드시려면 한 그릇에 5만 원은 내셔야 할 거요. 5만 원.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도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바가지였지만 사장님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흔들며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죠. 지금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눈 속에 돈 씹어 먹고 살 거요? 나 먹을 것도 부족하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사장님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큰 소리 치던 분이 고작 라면 한 그릇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니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군요. 옆에 있던 교수님 부부도 권사님 일행도 허기에 지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미쓰리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커다란 여행 가방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익 하는 지퍼 여는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꽂혔습니다.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우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마치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고급 양주인 발렌타인 30년산 2병, 미제 쇠고기 육포가 든 봉지들, 화려한 포장지에 수입 초콜릿과 비스킷, 그리고 통조림 햄과 과일 캔들까지. 당시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아니 서울 백화점에서도 비싸서 벌벌 떨던 귀한 수입. 식료품들이 가방 한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고향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 선물 받은 귀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것이었죠. 미쓰리는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그 귀한 것들을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쑥스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배들 고프실 텐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술집 여자라며 경멸하고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닿기 싫어 몸을 피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민 구원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본능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건 역시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쓰리,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 진작 말을 하지. 아이고, 이 귀한 양주를. 사장님은 양주병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뚜껑을 땄습니다. 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향긋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팽팽하던 긴장감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를 내려주셨네. 권사님은 조금 전까지 더러운 냄새라고 했던 미쓰리의 손에서 초콜릿을 낚아채듯 바다 입에 넣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묻히며 허겁지겁 씹는 그 모습에서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내 손을 뻗었습니다. 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저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쓰리가 건네준 비스킷 봉지를 받아들고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입에 넣기에 바빴으니까요.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80년대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방에서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지식인과 부자, 종교인이 둘러앉아 자신들이 그토록 천시하던 술집 마담이 내어준 술과 안주로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그녀가 내놓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리품처럼 뜯어먹었습니다. 배가 좀 차고 독한 양주가 들어가 몸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간사함의 극치였죠. 야, 미쓰리 다시 봤어.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사장님은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져서 미쓰리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미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몸을 움츠렸지만 사장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서울 가면 우리 회사 격리라도 시켜줄까? 그 술장사 그만두고 말이야. 미쓰리처럼 싹싹한 사람이면 뭘 해도 잘할 거야.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술장사나 하는 주제에 꽤 쓸만하다는 뼛속 깊은 무시가 깔린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사람이 겉만 보고는 모른다니까. 미쓰리 자매님, 이번 기회에 교회 한번 나와봐요. 과거 청산하고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녀의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권사님은 여전히 그녀를 죄인 취급하고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바로 그 죄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것인 줄은 알면서도 말이죠. 미쓰리는 그 모든 무례한 칭찬과 훈계들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는 맨날 먹던 거라 질려서 안 먹어도 돼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가 고팠을 텐데 그녀는 육포 조각 하나 입에 대지 않고 우리에게 양보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라도 우리 무리에 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그녀를 우리 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만 잠시 치켜 세워줬을 뿐 식사가 끝나고 대화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그녀를 소외시켰습니다. 교수님은 정치 이야기를, 권사님은 교회 이야기를, 사장님은 사업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미쓰리는 다시 문가 춥고 어두운 자리로 밀려나 묵묵히 빈 껍질과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저는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그 모습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녀가 치우는 쓰레기 속에 제 양심도 같이 버려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평화가 흐르던 늦은 오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산장 주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참 냄새 한번 죽여주네. 주인은 킁킁거리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주병과 고급 안주 껍질들을 보며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팔 거 없다더니 아주 잔치를 벌이셨구만. 나도 한 잔 줘봐요.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사장님이 마시던 잔을 뺏어 들이켰습니다.
발렌타인 30년. 이거 귀한 건데 역시 서울 양반들은 다르네. 그러더니 그는 비릿한 시선을 구석에 앉은 미쓰리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귀한 술은 귀한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인데 말이야.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사장님은 주인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미쓰리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턱을 거친 손으로 슬쩍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떨지 말고 내 방으로 가지. 내 방은 뜨끈뜨끈한데 고기도 있고 쌀밥도 있고. 미쓰리가 기겁을 하며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주인은 킬킬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튕기기는 어차피 이 눈 안 그쳐. 내일이면 트랙터 기름도 다 떨어질 판인데 기름 아껴서 길 뚫으려면 뭔가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눈이 1미터는 더 온다는데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으시든지 아니면 살기를 찾으시든지 잘 생각해 보시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주인이 남기고 간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의 제안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저 여자를 나에게 넘겨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쓰리의 음식을 먹으며 천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서려 있는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는 아주 은밀하고도 이기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산장 주인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간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더 거칠어졌고 그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들의 숨소리는 반대로 죽어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분개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감히 사람을 뭘로 보고. 사장님은 씩씩거리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고 교수님도 혀를 찼습니다. 말세야 말세.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폐륜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고방의 얇은 벽은 냉기를 전혀 막아주지 못했고 우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내뱉었습니다. 에휴. 내일 아침에 서울 가서 결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인데. 큰일 났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미쓰리에게 직접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허공에 대고 독백을 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지성인이라 불리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특유의 나지막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역사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다수가 살아남기 위해 소수가 숭고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농계 이야기를 아시죠? 가냘픈 여인이었지만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함으로써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생이 아니라 의기의로운 기생이라 부르며 추앙하지요. 농계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농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하지만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잔 다르크도 그렇고 결국 영웅이란 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9명, 10명이 살 수 있다면 그걸 어찌 단순한 희생이라 하겠습니까? 그건 구원이지요.
교수님은 미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고고하게 강연을 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권사님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표정으로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부어 죄 사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더 크게 쓰신다고 했어요. 권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슬쩍 미쓰리 쪽을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목숨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교인들은 평생 그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실 텐데. 아유, 우리가 늙어서 그런 큰 복을 지을 기회가 없네.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쓰리가 준 초콜릿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녀에게 몸을 바쳐 천국 가라고 종용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를 날린 건 사장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빙빙 돌려 말하는 남자들이 답답하다는 듯 껌을 딱딱 씹으며 아주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모욕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아유, 다들 빙빙 돌려 말씀하시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같은 가정주부들이야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손만 닿아도 큰일 나는 줄 알지만 미스 리는 서울에서 늘 하던 일이잖아. 비즈니스 아니에요, 비즈니스? 그녀는 마치 미쓰리를 위로하듯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가 나중에 서울 가면 사례금 툭툭히 챙겨줄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비즈니스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어차피 저 주인 놈 우리가 안 들어주면 내일 아침에 트랙터 열쇠 감춰버릴 기세던데.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 하던 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미쓰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쓰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입술을 열어 처음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아무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싸늘해졌습니다. 사장님이 인상을 팍 쓰며 혀를 찼습니다. 거참, 사람 말기 못 알아듣네. 누가 미쓰리더러 짐승이래. 우리가 지금 살자고 이러지 죽자고. 이래. 사람 목숨이 9개야, 9개. 자네 고집 때문에 저 늙은 교수님이나 권사님이 여기서 객사라도 하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미쓰리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하지만 제 입은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제가 만약 미쓰리 편을 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타겟으로 삼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미쓰리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듯 제 소매를 살짝 잡았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 손길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미쓰리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얼굴을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붉게 칠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방 안에는 기묘한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갔습니다. 아, 역시 미쓰리는 대인배야.
큰 결심했어. 하나님이 자매님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래, 잘 생각했어. 꼿꼿하게 굴어봐야 저놈 비위만 상하지. 융통성 있게 알지? 가증스러웠습니다.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미쓰리가 붉은 코트를 걸치고 일어섰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 무늬만 세고 있었으니까요. 가지 마요라는 말 한마디, 아니, 조심해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장 주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쓰리가 남겨두고 간 양주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잔합시다. 날도 추운데 미쓰리를 위하여, 아니, 우리 모두의 생활을 위하여. 건배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저는 속이 울렁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독한 술이라도 들이켜지 않으면 제 안의 양심이 비명을 질러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잠결에 둔탁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땅이 울리는 그 소리에 우리 모두는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트랙터 소리였습니다. 산장 주인이 약속대로 제설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와, 길이 뚫린다. 살았다, 살았어. 여보, 빨리 짐 챙겨. 1분이라도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사람들은 허둥지둥 가방을 싸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어제 저녁에 침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 누구 한 사람도 그 길이 어떻게 뚫리게 되었는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교수님 부부, 사장님 부부, 권사님 자매, 그리고 저까지 8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한 자리,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미쓰리의 자리였습니다. 기사 양반 뭐해? 출발 안 하고. 사장님이 재촉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그 아가씨가 아직 안 왔는데요. 아, 거참. 늦장 부리기는. 빵빵거려 봐요. 알아서 나오겠지. 사장님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장 주인의 안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미쓰리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제 꼿꼿하게 발라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서 산발이 되었고 붉은 코트는 여기저기 구겨지고 흙탕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한 채 말입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았다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쓰리가 차에 오르자 맨 앞줄의 교수님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밤꽃 냄새가 진동을 하네. 기사 양반 환기 좀 시켜요. 권사님은 더했습니다. 미쓰리가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리더니 눈을 감고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니요. 지금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산장에서 구해준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던져 트랙터를 움직이게 한 저 여자입니까? 하지만 권사님의 눈에 미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몸을 더럽힌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미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싸늘한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제 옆 빈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창가 쪽으로 바짝 붙였습니다. 닿기 싫었습니다. 그녀의 옷에 묻은 흙탕물이 그녀의 몸에 배어있을 산장 주인의 채취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그 비참한 운명이 내게 옮겨올까봐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차 안은 기묘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쓰리만 빼고 말입니다. 아이고 배고프네. 이제야 긴장이 풀리나 봐. 사장님 부인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먹어. 교수님도 한쪽 드세요. 어머 고마워요. 사모님 덕분에 사네.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좁은 차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빵 조각은 제 옆자리의 미쓰리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 미쓰리가 내놓은 양주와 육포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빵을 나누며 철저하게 미쓰리를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번듯한 양지의 사람들이고 너는 몸이나 파는 음지의 인간이다. 그런 무언의 합의가 빵 조각과 함께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쓰리는 빵 냄새가 진동하는 차 안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빵을 받지 않았습니다.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몫의 빵을 미쓰리에게 건네주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미쓰리에게 말을 걸거나 빵을 건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어머, 김대리는 저런 여자랑 수준이 맞나 봐. 라고 비웃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입을 닫았습니다. 산길을 다 내려와 국도변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미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저 창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그녀의 입김이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속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여보, 빨리 택시 잡아. 교수님, 서울 가면 연락 한번 드립죠.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교회 가서 감사 예배 드려야겠네. 그들은 서로에게는 깍듯하게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은인인 미쓰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건 저와 미쓰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보이는 다리가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찢어진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헝클어진 옷깃을 여미며 터미널 대합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언니 괜찮아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쓰리가 대합실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정확하게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눈빛을 해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원망이었을까요? 경멸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그녀는 씁쓸하게 한번 웃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7년에 그 뜨거웠던 겨울이 지나고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저 역시 그 세월의 물결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며 남들이 말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폭설 뉴스가 나오거나 드라마에서 1980년대 풍경이 나오면 저는 저도 모르게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왜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싫어해? 라고 묻곤 했지만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화면 속 눈 내리는 풍경 뒤에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여자의 눈동자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산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점잖던 교수님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가르치셨겠죠? 독실했던 권사님은 아마 교회의 큰 어르신이 되셨을 겁니다. 간증 집회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폭설 속에서 구해주셨다고 눈물로 고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멸시하던 술집 여자의 짓밟힌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쏙 빼놓으셨겠지요. 돈이 최고라던 사장님은 더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술자리에서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기막힌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여자 하나 잘 다독여서 공짜로 길을 뚫었다니까. 라며 낄낄거렸을 그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저 김영자. 저는 착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 교양 있는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아 봉사활동도 다니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심성이 고우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위선자예요. 저는 살인 방조범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뿔 달린 악마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 점잖은 얼굴로 악수하면서 속으로는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사람들. 그날 산장 주인이라는 명백한 악당보다 그 악당의 제안에 침묵으로 동조했던 우리가, 그리고 미쓰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먹은 우리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미쓰리 아니 언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7순이 넘은 노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꼭 한 번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샌드위치를 먹지 않아서 당신을 외면해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줬던 양주와 육포, 맛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쓰디 쓴 독약 같았습니다. 당신이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내 마음도 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산장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고 유일하게 용감하고 유일하게 사람이었던 건 당신뿐이었습니다. 더러운 건 우리의 비겁함이었고 추악한 건 우리의 이기심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고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 같은 후회는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동조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외면이 평생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어 밤마다 여러분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눈이 이제 좀 잦아드네요.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얗고 깨끗하게 빛나겠지요. 사람들은 그 눈을 밟으며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웃고 떠들 겁니다. 눈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날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쓰리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늦지 않게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